안녕하세요.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오늘 오감축 시간에는 이제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4강 1차전이 끝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는 도르트문트 원정 갔지만 이강인 선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다 뛰었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서 현지에서도 그렇고 좀 국내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좀 혹평이 나왔던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바이에른 뮌헨 팬의 그냥 입장으로 순수하게 들어가 보면 네. 물론 이제 선제골 실점할 때도 김민재 선수로부터 실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에도 그 바이에른이 이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무려 2골에 관여가 되면서 실점이 됐거든요. 예. 2골의 원인 제공이죠. 하필 다 직접적으로 관여됐죠. 네, 예. 이거는 뭐 냉정하게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만 하죠. 김민재 저 위치만 좀 잘했으면 우리가 이길 뻔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뭔가 무승부지만 이 무승부인 상태를 안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가야 되는 바이에른 팬들 입장에서는 패배한 것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 손해를 엄청나게 본 느낌인데, 무승부지만 어쨌든 그 패인 같은 느낌을 준 선수가 김민재 선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객관적인 견지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날 다른 어떤 수비 뭐 여러 개 했던 거를 다 떠나서 2대2로 비겼는데 2실점 관여면은 이거는 뭐 워스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비수니까. 네, 사실 이강인 선수는 뭐 나오지 못했지만 뭐 나오지 못한 선수가 차라리 더 낫게 보일 정도예요, 사실. 네.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네. 저는 감독 뭐 이런 자격은 전혀 없지만 뭐 예를 떠나갔지만 들어 올리버 칼이 있었듯이 올리버 한이 있다 칩시다. 예. 최소한 뭐 디렉터라도 예. 그러면 김민재 고를래 다이어 고를래 하면 저는 제가 추갈못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김민재를 고를 거는 같아요. 그럼 저도 추가할못 2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예, 그거는 그냥 액면가에 모든 재반 환경 상황을 따지지 말고 선수와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치의 합으로 봤을 때 저는 김민재 선수 고를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럼요. 김민재 선수도 요번에 물론 이제 주변에서 저희 같은 뭐 추갈못들이 방송에서 막 안 떠들어도 김민재 선수 본인이 누구보다도 저는 잘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김민재 선수도 요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은 있다. 얼마 전에 왜 아마 윤재현 캐스터는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 이명철 위원 나와서 위르겐 클롭 감독에 네. 대한 헌사도 하고 뭐 클롭 감독 커리어 예전부터 쭉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했던 편이 있었잖아요. 예. 안 울어서 다행이었던 이명철 위원. 그렇죠. 예. 네. 이명철이 아마 진짜 마지막 라운드 중계할 때는 좀 울컥해지지 않을까. 클롭 감독도 개겐 프레싱으로 정말 2010년대 정말 굵은 이름 아닙니까? 그럼요. 개겐 프레싱을 뭐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선구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클롭 감독도 그런데 리버풀 도착한 이후에 점점 상황에 따라서는 실리적인 컨셉의 경기를 했던 경기들도 꽤 되고. 큰 경기 때 오히려 네. 실리를 택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왜 클럽 축구 왜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뭐 네네. 그런 날들도 꽤 있고, 특히 이제 뭐 유럽 무대라든지 정말 큰 경기랄지 융통성 있는 타협들을 클럽 감독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많은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하죠. 그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팀의 자원이랄지 또 상대 팀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융통성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왜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클롭 감독 얘기를 하냐면, 김민재 선수야말로 저는 최후방계의 개겐 프레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겐 프레싱이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볼을 빼앗겼을 때 역압박을 가해서 상대의 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뺏어서 상대 진영을 친다. 그쵸. 뭐 이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후방과 개겐 프레싱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가 하고 있는 그 본능적인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수비계의 개겐 프레싱이네 라는 생각을 전부터 해요. 저돌적인 수비수고 공격형 수비수 느낌이 있죠. 매우 공격적이죠. 네. 가급적이면 김민재 선수는 항상 예전부터 보면 뒤쪽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끊으려고 그러고, 헤더를 공중볼 싸움을 해도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자르려고 하고, 네. 앞으로 나가서 상대와 싸워주고 부딪히고 괴롭히고 그거를 계속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유럽 축구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진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공격적인 수비수예요. 이 능력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그렇게 또 격찬을 받았고 오늘날 김민재 선수의 몸값을 상당히 올려놓은 거는 그 능력이 맞습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야 수비수가 저런 거래 막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김민재 선수 와 막 하고 찬사가 나왔죠. 네, 몸값도 올라가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 주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클롭 감독도 개겐 프레싱을 어느 순간에는 좀 타협을 하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이번 기회에는 상황과 주변 환경과 팀 동료들과의 어떤 조합과 팀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에 따라서 타협과 어떤 판단과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를 아마 김민재 선수도 이번에 굉장히 뼈저리게 깨달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또 좀 밀려 있고 한 상황 자체가 공격성으로부터 비롯했으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도 요즘 느끼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나의 어떤 성향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 밀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을 텐데 경기에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또 사람이 역으로 또 뭔가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태가 지금 네. 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레알전의 어떤 상황과 결과를 맞이해서는 김민재 선수도 이제는 좀 더 확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너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마 본인이 가장 잘 느낄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의 차이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막 앞으로 나가서 막 박수를 받으면서 막 다 끊고 막 싸우고 막 해도 조직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이른바 커버해주는 그 상황을 나폴리 동료들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드필드의 로보트카 선수랄지 네. 혹은 센터백에서의 다른 파트너 수비수가 김민재 선수가 뛰어나간 빈 공간을 잘 커버를 진드간이 좀 있으면서 잘 커버를 해주고 또 김민재 선수가 비우는 공간을 수시로 채워주면서 또 커버를 해주고 네. 뭐 로보트카 내지는 뭐 다른 미드필더 혹은 또 파트너 센터백 이런 선수들과의 조합 속에서 김민재의 그 공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그 정말 다른 수비수가 따라오기 쉽지 않은 그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한 시즌 내내 이제 갈채를 받았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서도 뭐 50경기 하면은 뭐 서너 경기 정도는 김민재 선수도 아쉬운 경기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세리에아 최고 수비수라고 불러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뭐 탑이죠, 탑. 네. 그러니까 수비계의 MVP였던 그렇죠. 게 맞을 정도로 나폴리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으로 올 때 야 나폴리도 하이라인을 유지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팀인데 거기서 김민재 선수의 공격적인 수비 능력 아주 전진적인 수비 능력이 빛을 발했으니까 바이에른하고도 잘 맞겠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저도 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는 김민재의 그러한 능력이 팀의 손실이 되지 않을 만큼의 컨셉과 조직을 갖고 있었던 팀이고 거기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수비수가 하는데 전체적인 시즌을 봤을 때는 계속 칭찬을 받았던 그쵸. 거 아닙니까? 네. 바이에른 뮌헨은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공격적인 본능을 뽐낼 때 주변의 미드필더나 다른 센터백들이 과연 어떻게 해주느냐. 네. 나폴리 같지는 않다 전혀. 어떤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진드간이 좀 기다리면서 뒤를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김민재 선수가 그런 플레이가 좀 잦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위험성을 너무 크게 느껴서 사실은 좀 벤치로 내린 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민재 대 다이어 하면 김민재를 뽑는다. 그런데 다이어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나름 투엘 감독은 그쵸. 뇌 속에 네. 그 논리를 갖고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개인 대 개인의 능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앞서는 게 확연하지만 바이에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쪽은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안정성 있는 수비수라는 타이틀이 지금 투엘 감독이 더 큰 것 같아요. 다이어 덜리우트 이 조합이 그럼 단점이 없냐 하면은 저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네. 바이에른이 안 좋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이 되고 할 때 김민재 선수는 어찌됐건 수비의 한 축이었고 그쵸. 여기서 조합의 어떤 성향을 바꿔봤는데 또 승률이 괜찮아졌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감독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 없죠. 이유는 없어서 김민재 선수와 다이어 선수의 1대1 뭐 이게 결투가 아니고 전체적인 결국 축구는 팀의 어떤 조화 아닙니까? 다이어 선수 같은 스타일이 더 중용을 받게 된 거는 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네. 단 여전히 그냥 선수 대 선수의 능력치로는 김민재 선수를 뽑겠다. 이번 기회에 김민재 선수는 그 본인의 어떤 애슬리트적인 본능, 그 뛰어난 어떤 운동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수비에서 약간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아마 주변에서 저희 같은 추갈못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아마 요번 경기에서는 진짜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나. 김민재 선수가 한꺼풀 더 헤쳐나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김민재 선수의 미래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네. 왜냐하면 만약에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다시 엄청나게 중용된다는 게 없으면 저는 김민재 선수 여전히 불러줄 때 많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탈리아 세리아 같은 곳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다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팀들도 김민재 선수의 위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 문화가 그 오래도록 내려오는 문화는 이거는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래도 이탈리아는 수비에 신경을 쓰는 팀이에요. 예. 김민재 선수 한 명 정도가 막 운동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적이고 막 개겐 프레싱 같은 수비를 좋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머지 팀원들의 전체적인 컨셉은 수비지향적. 상당히 수비지향적이고 좀 진득하게 지키는 그런 팀 안에서 김민재 한 명이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이게 또 조화가 무지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에른은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김민재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공격적이야. 정말 강하게 요구해서 수비 라인 내려와 막 이거가 되지 않는 한은 미드필더들도 공격적이고.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폴리의 김민재를 도왔던 미드필더들과 다른 수비수들 같은 성향이 근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좀 아닌 반면 이탈리아는 나폴리보다 오히려 수비적인 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김민재 선수 유형은 오히려 이탈리아에서는 계속 박수 치면서 환영할 수가 있다. 너는 그렇게 해. 왜? 나머지들은 우리는 지킬 테니까 우리는 수비하면 돼. 공격과 전진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오히려 이게 조화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는 여전히 유럽의 유수의 리그의 유수의 팀들이 이 선수의 능력치 자체를 못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이에른에서 김민재 선수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김민재 선수를 원할 곳은 여전히 뭐 많을 것이다. 김민재 선수가 이미 몸값이 한 번 높아져가지고 제대로 뛰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뭐 그런 문제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반등도 본인의 깨달음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거니와 그리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다. 갖고 있는 게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번 그 레알전을 계기로 한꺼풀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비를 못한다기보다 이제 수비하는 방법까지 유형이 좀 다른 선수고 앞쪽으로 먼저 나가서 예측해서 끊고 오히려 팀을 위해서 좀 빠르게 압박해줘 이런 유형의 수비수인데 하필 그게 이제 이번에 레알을 좀 만나면서 그 토니 크로스 비니시우스의 합작품에 뒷공간을 좀 제대로 내주다 보니까 상성적으로 좀 상당히 맞지 않았던 이 공수 간의 맞대결이 이번 1차전에 펼쳐졌어요. 김민재 선수가 또 앞으로 정말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이 본인이 오늘 상대해야 될 선수들의 성향과 능력치는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니시우스 선수가 약간 내려오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훅 들어가고 토니 크로스 선수는 뭐 정말 이렇게 하고 아주 그 지시서부터 시작해서 힘 조절까지 정확한 패스를 넣어줘서 비니시우스 선수가 뭐 그냥 차기만 하면 되는 상태를 크로스 선수가 또 만들어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선수였으면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다시 따라가다가 다시 따라가도 회방 놓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니시우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제 주변 동료들과의 어떤 조합에 따른 자신의 판단과 선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떤 선수와 부딪히게 되는가 그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고 어떤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또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도 깨달았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민첩하고 기술적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세계적으로 그것도 또 이름 높은 그렇죠. 그런 선수들과 상대를 할 때 너무 또 과격하게 하려고 하면 네. 그 페널티킥도 결국 그래서 사고가 났잖아요. 맞아요. 박스 안에서 조금 더 요구되는 어떤 순간적인 조심성 그런 것도 아마 김민재 선수가 엄청나게 깨닫는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오감축 시간에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1분만 말씀드리자면 레알은 진짜로 70년 이상 된 7, 80년 된 팀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정말 끝없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덴티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첼로티 해조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딸깍처럼도 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유구한 역사 속의 정체성의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클럽은 그 팀의 정체성 뭐야? 그러면 딱 선수가 생각나는 클럽들이 있어요. 산토스, 펠레. 예. 나폴리, 마라도나. 예.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펠레의 혼에 따라서 뛴다. 우리는 마라도나와 우리 신이다. 함께 숨쉬며 뛴다. 그건 영원하다. 그쵸. 이분들이 돌아가셨어도 영원하고 어떤 팀은 감독이 생각나거든요. 가장 극명한 케이스가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 퍼거슨 감독. 예. 예전으로 따지면 버스비 감독. 맨유도 뭐 엄청나게 스타가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엄청 많죠. 예. 그냥 맨유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 그러면은 맨유는 저는 감독이에요. 보비 찰튼, 조지 베스트, 데니스 로가 있어도 버스비 경이 더 생각나는 거고 로이킨, 칸토나 뭐 슈마이켈, 베컴으로부터 저 테베스, 저 웨인 루니, 뭐 호날두 여기까지 와도 그래도 퍼거슨 감독이 먼저 생각나요. 저는. 예. 그러니까 맨유의 정체성은 하면 감독이에요. 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 크루이프 감독이에요. 예. 물론 크루이프 선수도 그 아주 잘했던 시즌도 있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의 정체성 했을 때 가장 떠올려지는 거는 감독으로서의 요한 크루이프예요. 더 이전으로 가면 바르셀로나도 마라도나도 바르셀로나에도 있었고 네. 뭐 라슬로 쿠발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수들이 없었던 팀이 아니지만 그 호마리우도 있었고 뭐 호나우두도 있었고 히바우드도 있었고. 바르셀로나의 정체성 하면은 그냥 크루이프 감독. 네. 그냥 한 줄로만 요약하면 누가 저한테 레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라고 그냥 한 명만 대보세요 그러면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페레스 영감님. 네. 네. 그리고 예전으로 가면 지금의 구장 이름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님. 어떤 팀은 정체성 얘기하면 선수가 생각나고 네. 어떤 팀은 감독이 생각나지만 레알은 회장님이 생각나는 팀이고 그 회장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서 정말 그 장구한 역사가 이어진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했던 네. 요번 주까지도 그 정체성이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똑같다. 예. 안첼로티 감독의 해조가 되게끔 만드는 정체성을 그럼요. 저는 회장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단을 꾸린 게 지금 페레스 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단을 어떤 성향으로 꾸리느냐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크루이프 감독이 뭐 하고 싶어도 회장이 꾸려줘야죠, 사실은. 당연하죠. 레알에서는 그럼 안첼로티 감독의 의향대로 꾸려지나요? 그게? 아니죠. 아니고 5, 60년대의 전설적인 미겔 무뇨스 감독이 있어요. 네. 미겔 무뇨스의 의지대로 다 선수단이 꾸려지나요? 아닐 거예요, 레알은. 네. 지네딘 지단의 의향대로 꾸려지는 것도 그쵸. 아니고 네. 비센테 델 보스케의 의향대로 꾸려지는 것도 아니고 네. 레알은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감독들 퍼거슨류도 아니고 크루이프류도 아닌 거예요. 요 감독들은. 그러네요. 회장님이 좋아하는 류들이죠. 근데 그래서 회장이 레알은 가장 중요해요. 그 회장을 사실 레알 팬들은 탓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받들죠. 정체성을 만드신 그쵸? 분들이에요. 이 네. 회장들은. 그래서 그런데 김민재 선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더 길게 할게요. 네. 김민재 선수에게 아픔을 준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비니시우스가 이번에 김민재 선수를 되게 많이 괴롭혔다. 뭐 그래서 스타일에 완벽히 좀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4강 1차전이었는데 저희가 아는 그리고 이 오감축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이 아는 김민재 선수는
워낙 훌륭한 선수고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한 주간 잘 피드백해서 또 2차전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본인이 해외리그 진출해서 뭐 전북현대 시절부터는 워낙 강했고 중국도 당연히 잘했고 뭐 터키 나폴리까지 와서도 굉장히 좀 잘했었는데 가장 유럽 진출하고 나서 험난한 시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 시기를 좀 잘 극복해서 뭐 다가온 시즌에는 또 우리나라 팬들이 즐겁게 김민재를 외치고 뭐 경기장 와 이리 조용하노 이런 얘기가 또 우스갯소리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조용한 것보다 좀 크게 떠들면서 즐겁게 축구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정체성이 있는 2차전이 또 베르나베우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흥미진진한 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2차전이 또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이 유럽 무대에서 뛰는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